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여기 두 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가로와 세로선의 길이는 서로 어떨까요? 눈에는 비록 세로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두 선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송아지 설사의 원인체를 시기별로 나타내는 표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 가장 넓은 면적, 즉 송아지 전 연령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송아지 설사에 있어서 로타바이러스, 콕시디움, 크립토스포리디움이 일으키는 설사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 중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기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로타와 콕시디움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기생충인데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지렁이 모양 같은 기생충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공처럼 생겼고 크기도 매우 작아서 우리 맨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기생충이 일으키는 설사라면 그냥 구충제를 송아지에게 주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크립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치료약이 없지는 않지만 7일 연속 송아지에게 먹여야 하고 워낙 전파력이 강해서 감염된 송아지 한두 마리를 치료하는 것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라 최대한 피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크립토를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강력한 존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독제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 이하나 영상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파괴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에서는 절대 자기 스스로 파괴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뛰어난 이 기생충은 수개월이 또는 길게는 수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농장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립토스포리디움을 회피해야 할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세한 관리가 농장에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격리입니다. 크립토에 걸린 송아지의 분변은 다른 송아지에게 이걸 바로 전파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송아지와 같이 두면 금방 전파가 됩니다. 그럼 격리를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설사가 멈춘 후 일주일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크립토스포리디움에 감염된 송아지가 병원체를 방출하는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설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에 가장 많은 양을 보였다가 설사가 멈춘 후에도 방출하는 양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런 격리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격리를 하려면 젖을 줄 어미와 같이 옮겨줘야 하는데 대부분 따로 환축을 격리해둘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가 불가능한 농가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가 생활하는 공간에 지푸라기 깔집을 매우 높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의 설사가 대부분 물설사이며 결국 격리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분변에서 건강한 송아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높게 깔아주면 이 물설사가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차단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단의 지푸라기만 교체해주면 나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푸라기가 너무 얇으면 오염된 분변과 접촉하기 쉬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나이가 많은 개체와 나이가 어린 개체를 섞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은 모든 연령의 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사라는 임상 증상이 어린 송아지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설사를 하지 않은 개체들도 이미 감염은 되어 있고 이게 건강한 어린 송아지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공간에 소를 많이 키우는 경우 당연히 크립토에 의한 설사 발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크립토스포리디움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임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인 10개의 크립토스포리디움을 송아지에게 먹이더라도 이게 바로 감염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송아지 설사를 치료한 손, 송아지 옷에 묻은 분변들, 내가 입고 있는 작업복 등 송아지 입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염의 통로가 되므로 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농장에서 송아지를 만지거나 할 때 반드시 이런 위생장갑을 끼라고 하는데, 특히 설사를 하는 송아지를 만지고 다시 건강한 송아지를 만질 때 반드시 장갑을 바꿔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옷을 빨지 않고 이 송아지 저 송아지 입히는 경우, 그리고 정기적으로 농장에서 입는 작업복을 세탁하지 않는 경우 모두 크립토스포리디움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송아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핥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이런 것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이런 송아지 옷과 작업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립토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송아지 옷이나 작업복을 삶는 것입니다. 큰 통을 하나 두고 세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라도 삶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 보면 송아지를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강제 투약기나 젖병은 혹시 건강한 송아지에게 초유를 주거나 우유를 먹일 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치료용과 일반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송아지를 기르는 농가라면 다음 상황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분리포육을 하면서 송아지방에서 기르는 농가도 적지 않은데, 송아지방이나 기타 시설물에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라면 마치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서 스노우폼을 뿌리듯 축산 후 분변을 제거하는 축산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축산세제를 뿌려주고 기다리면 거품이 분변과 같은 유기물을 잘 녹여내고 다시 고압수세기로 물만 뿌려주면 박박 문지르지 않더라도 잘 닦입니다. 그리고 크립토스포리디움을 없애는 전용 소독제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쉽게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팀 청소기입니다. 온도 60도 이상에서 뜨거운 스팀을 사용하면 가능하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불편하면 긴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농가에서 겨울에 물통이나 수도관이 얼 때 이런 식으로 스팀 청소기에 관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걸 다목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제 크립토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입니다. 크립토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백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타 코로나 대장균을 포함한 설사 백신입니다. 이 설사 백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크립토 한 가지만 감염되기도 하지만 매우 높은 비율로 로타와 중복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을 보면 녹색의 부분이 크립토의 단독 감염 부분, 청색이 로타의 단독 감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복 감염이 된 부분이 바로 청록색입니다. 로타와 크립토가 동시 감염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 발생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이 없는 크립토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로타 바이러스의 백신은 꼭 해주어야 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의 내용입니다. 크립토의 또 다른 특징이 매우 쉽게 잘 걸리지만 웬만해선 송아지가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말입니다. 첫째는 양질의 초유를 먹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송아지의 정상 장육모와 또 반대쪽의 것은 크립토에 의해서 파괴된 장육모의 사진입니다. 장육모는 장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구조이고, 일반적으로 장세포는 굉장히 재생 능력이 뛰어난 세포여서 손상이 일어나면 빨리 재생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창 병원체가 급속하게 파괴를 일으킬 때는 재생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빠르고, 이때 장육모의 파괴가 심하면 원활한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장육모가 두껍게 형성된 송아지는 설사에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제가 초유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초유를 제대로 먹은 송아지의 장육모가 그렇지 못한 송아지의 장육모와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초유를 제대로 못 먹어서 장육모가 잘 발달하지 않는 송아지의 경우에는 설사가 쉽게 발생하고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회복도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초유 중 실제 소에서 얻은 초유의 경우에만 이런 튼튼한 장육모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어미소가 양질의 초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양 관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생길 수 있는 초유의 품질의 공백은 반드시 분말 초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만할 송아지가 많은데 지금 농장에서 계속 설사나 호기가 터지고 있다면 아무리 돋아 먹이기를 어미소에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미소의 초유를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분말 초유를 한시적으로라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탈수를 막는 것입니다. 수양성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 송아지 상태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사약을 쓰는 것보다 빠르게 설사를 교정해주는 경구수액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죽는 송아지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탈수를 빨리 교정해주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극심한 탈수 상태의 송아지는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쇼크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라면 보온과 체온 관리도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농장에서 다 실천하기 어려우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양질의 초유를 먹이고 설사가 발생하는 그런 개체들은 될 수 있으면 격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 되면 적어도 분변이 건강한 개체에 퍼지지 않도록 지푸라기 깔집이라도 높게 깔아주어야 합니다. 설사를 하는 개체는 무엇보다 탈수를 교정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며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일어나니 위생에 매우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들어온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원충성 기생충인데 크립토와 콕시듐은 어떤 차이를 갖느냐는 질문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이 두 가지의 기생충을 이해하기 위해 쉽게 말씀드리자면 크립토는 얇은 양은 냄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콕시듐은 두꺼운 무쇠석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립토 같은 경우 쉽게 병원성을 가지지만 오래가지 않고 콕시듐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져야 병원성을 가지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림처럼 크립토의 경우 전 연령에서 모두 감염이 되더라도 오로지 송아지에서만 설사를 일으키고 나머지는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설사가 나타나는 시기도 초기인 생후 1에서 3주입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높은 만큼 증상도 때론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설사와 식욕감퇴, 복통 등 일반 설사보다 심한 증상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일주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반면 콕시듐에 의한 설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늦는 것은 병원성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병을 위해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온도, 습도 등이 많이 좌우해서 계절적 유행의 패턴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콕시듐은 주로 병원성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려서 4에서 8주에서 주로 나타나며 길게는 1년 이내에 소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콕시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예방이나 치료약이 있어서 크립토보다 훨씬 예방이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설사를 안 한다고 다른 송아지들도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원충성 기생충에 의해 설사하는 원리가 장벽세포가 파괴되면서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설사를 보이지 않는 개체도 이미 감염은 되었고 장벽세포의 파괴는 일부 있어서 증체율과 같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설사를 하지 않는 것 같거나 폐사가 없다고 해서 송아지가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의 요청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